명석이와 함께하는 명석해지는 시간, 명석한 알고리즘 시작합니다. 오늘은 제목 보고 조금 이게 뭐야 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요즘 같은 인플레이션 시대에 디플레이션이 웬 말인가? 디플레이션이라고 한다면 물가 하락이 좀 장기화되는 것을 얘기하는데, 아직도 이렇게 비싼 물가에서 웬 디플레이션 얘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디플레이션은 웬만하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물가는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디플레이션이 오지 않는 이유가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두 가지를 활용하면 투자 포인트에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알고리즘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일단 맨해튼으로 갑니다. 이번 실적 시즌, 그러니까 1분기 실적 시즌이 뉴욕에서 가장 최근 2년 동안 인플레이션 얘기를 가장 덜 한 시즌이라고 합니다. 여전히 많긴 많아요. 278개 S&P 500 중에 절반 이상의 기업들이 인플레이션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 정도로 많이 줄었다는 건 2년 사이에 최저치라는 건 이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민감도를 우리가 좀 줄여낼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죠. 하지만 여전히 잡음은 들립니다. 지난 주말에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이 몇 년 만에,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좀 과도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인플레이션이 내려가는 과정에서 계속 변동성은 좀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감수는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 PPI,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임금, 이런 지표들을 봤을 때 특히나 지난해 이 즈음부터가 아마 물가가 아주 정점을 찍었던 시기거든요. 그걸 기저효과까지 감안을 한다면 오히려 지금부터는 물가의 하락폭이 더욱더 커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서, 그래서 이제 디플레이션이라는 얘기를 좀 하는 겁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디플레이션은 물가 하락이 장기화되고 저성장 국면이 지속되는 걸 디플레이션을 얘기를 하는데, 물론 지금 그걸 걱정할 때는 아니지만 물가가 하락하는 측면에서 그냥 가끔 이 키워드가 좀 잡혀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앞서 두 가지 이유로 디플레이션이 웬만하면 오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첫 번째 이유, 일단 부채 한도 협상에서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최근에는 경제 지표나 FOMC 이런 것보다도 이런 이슈에 조금 더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사실 부채 한도 협상이 언젠가는 원만하게 합의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거 아마 100 중에 한 99는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시장에 자꾸 영향을 미칠까? 바로 이 부분을 건드릴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안 그래도 은행들이 좀 불안한 상황인데, 지금 부채 한도 협상이 만약에 차일피일 밀린다고 가정을 하면 지금도 미국의 CDS 프리미엄이 급등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은행들은 계속해서 대출 규제를 좀 더 강화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은행들이 겪고 있는 유동성 부담이 조금 더 가중될 수 있고,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부실 대출 우려도 다시 한번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은행들이 또 한 차례 위기를 겪게 된다면 그건 또 시장을 무너뜨릴 수 있는 재료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가 자꾸 시장을 좀 괴롭히고 있는 거고요. 연결해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요구는 은행 불안이 좀 더 가중될수록, 그리고 부채 한도 협상이 계속 밀릴수록 오히려 더 높아질 수 있다. 요즘 연준에서 우리 연내 금리 인하 절대 안 할 거야, 그리고 또 기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아, 이런 얘기를 해도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요구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건 또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를 그렇게 빠르게 그리고 급하게 겨우겨우 지금 고점을 만들어 놨는데 2달 만에 금리를 또 내려야 된다? 라고 시장에서 많은 참여자들이 동의를 하고 있다는 건, 그건 또 금리를 내려야 할 만한 그만한 트리거가 지금 숨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은행 불안 같은 사태로 시장이 좀 무너지지 않을까? 지금 금리 좀 내려줘야 될 것 같은데? 라는 거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시장 교과서적으로는 호재지만 뭔가 큰 악재가 숨어 있다 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게 그 성장의 희소성, 이렇게 성장이 좀 둔화되고 어쨌든 금리를 이만큼 올려놨기 때문에 경기는 하락할 수밖에 없거든요. 경기가 하강한다는 건 시장의 성장을 막겠다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 그 안에서도 성장을 그나마 낼 수 있는 빅테크나 실적을 담보할 수 있는 음식료주로 가자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된다면 디플레이션이 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공백기는 좀 있을 수 있고 위기는 좀 올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로 대비하자.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전해드린 내용이고 다들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시는 그 로직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하나를 좀 더 추가해 볼게요. 금리 인하는 어차피
늦습니다. 끼케야 뭐 연말 혹은 뭐 조금 땡겨지면 뭐 9월 이 정도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백을 뭘로 채워줄 것이냐. 다시 한번 이제 부채 한도 얘기로 좀 가야 됩니다. 부채 한도 협상과 관련해서 통과가 그렇게 쉽진 않겠죠. 간밤에도 일단은 한 번 더 미뤄졌다고 얘기를 하니까요. 왜냐하면 이제 하원 의장인 공화당 측에서도 카드가 분명히 있고 그리고 백악관도 물러서고 싶지 않으니까요. 근데 역사적으로 그랬대요. 지금 공화당이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지금 같은 고금리 시대에 정부 지출이 너무 심하다라는 부분이잖아요. 충분히 어느 정도 대중들의 이해를 공감을 살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그래왔던 것처럼 바이든 정부도 일부 예산은 아마 삭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내년이 여러분들 대선입니다. 1년 남짓 남은 과정에서 바이든이 예산을 삭감한다는 건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된다는 거고 공화당 입장에서는 그걸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럼 정부가 과연 정말 다 내줄까요? 정말 하고자 하는 일, 정책적으로 공약적으로 밀었던 부분들은 다시 한번 오히려 부각을 시켜야 될 시기거든요, 지금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선택과 집중을 조금 더 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정책 모멘텀이 당분간 그 금리 인하까지 가는 길목을 좀 더 채워주고 강조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간밤에도 또 이런 이슈가 또 나왔더라고요. 루럴 에리어라고 한다면 이제 뭐 흔히 말하는 시골이나 농촌 쪽이겠죠. 그쪽에다가 신재생 에너지를 대규모로 또 투자하겠다. 이런 이슈들이 앞으로는 조금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정리하면 이 고금리 상황에서 분명히 위기 아닌 위기들은 계속 봉착하게 될 텐데 그럴 때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지겠지만 금리 인하를 계속 연준이 올해 안에는 안 한다고 일단 고집 아닌 고집을 부리고 있으니까 그 사이를 좀 채워줄 수 있는 디플레이션이 오지 않고 성장 정체를 막아줄 수 있는 것들은 아마 정책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바이든의 재선을 위해서라도요. 뭐 제가 위한다는 게 아니라 바이든 정부가 아마 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갖고 이제 여의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여의도라고 쓰고 오늘은 상하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디플레이션이라는 얘기가 사실 미국은 거의 가능성이 낮아요. 지금도 물가가 당연히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중국에서는 은근히 이 디플레이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거든요. 실제로 네이버에 디플레이션만 검색해 보셔도 중국 디플레이션 우려, 뭐 그런 거 우려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 쭉 이렇게 몇 개가 나옵니다. 그 하이투자증권에서도 지금은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중국의 디플레이션이 공존하는 시대다라는 기사를 내놨거든요. 사실 중국이 올해 들어올 때쯤 다시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물가가 계속 빠질까라고 기대하셨던 분 아마 없을걸요. 오히려 리오프닝, 이제 작년에 그렇게 걸어 닫았기 때문에 중국은 리오프닝을 하면서 경기도 살아나고 뭐 물가도 조금씩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물가 상승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계속 물가가 빠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은 여전히 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금리를 올리고 있는 구간인데 근데 중국은 LPR 금리를 동결하거나 이제는 계속 내리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렇게 되면 미국과의 정책금리 차가 벌어지면서 이렇게 환율 쪽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 증시도 최근에 좀 부진하고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뭐 최근 들어서 이제 탈중국을 좀 외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중국의 경기가 좋지 않다라고 하는 건 국내 증시에 아직까지는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환율도 그다지 좀 좋지 못한, 우호적이지 못한 그런 모습들로 전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코스피도 최근에 조금 답보 상태를 겪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건데 그래도 중국도 이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이제 3년임 첫 해고요. 3년임 첫 해를 이렇게 경기가 계속 고꾸라진다. 뭐 중국에서 진짜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청년 실업이 장난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3년임 첫 해를 마무리하고 싶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중국도 경기 반등을 모색하기 위한 어떤 정책적인 모멘텀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정말 중국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아무리 정책 모멘텀을 쏟아도 중국의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중국이 마지막으로 선택할 것이 무엇이겠느냐. 뭐 대만을 비롯한 남중국해에서 뭔가 큰 파고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정말 최악의 상황에 갔을 때 저도 그럴 가능성이 낮지는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일단
기저효과 때문이라고는 해도 중국의 경제 지표들이 조금씩은 살아나는 국면이 나타나고 있고요. 뭐 어쨌든 이게 기저효과가 지나가면 다시 죽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 디플레이션을 우려하는 거잖아요. 그걸 아마 시진핑 주석도 중국 정부도 잘 알고 있을 테니까 그에 대해서 정책을 좀 꺼내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또 다행히도 뭐 최악의 상황까지, 뭐 전쟁이 일어나는 그 상황까지는 가지 않으리라고 믿는 것이, 조금씩 우리나라의 수출 금액들을 봐도 이제 대중국 수출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고, 반도체도 최근에 주가뿐만 아니라 실적도 뭐 기대감이 조금씩 살아난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일단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책 모멘텀이 어느 정도 살아나면서 중국 경기도 살아나기를 간절히 기원해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영복은 입고 들어오셨죠? 갑자기 뜬금없이 수영복이 웬 말이냐? 이게 요즘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그 수영장이 물이 가득 차 있었는데 그 물이 조금씩 빠지는 구간에 맨몸으로 들어온 사람, 수영복을 잘 갖춰 입고 들어온 사람이 이제 갈라지는 구간이다. 그게 뭐냐면 돈이 그만큼 유동성이라는 돈이 엄청 났었는데 그게 슬슬 빠지니까 대비를 하고 있었던 사람과 대비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특히 은행과 기업들 안에서 그 차이가 극명하게 벌어지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정책 모멘텀이 앞으로 중요해질 것이다도 있지만, 하지만 이제 경기를 의도적으로 지금 하강시키고 있는 국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뭔가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거고 그 리스크가 불거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여러분들도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그때 수영복을 입지 않고 이 풀에 들어왔다면 크게 다칠 수도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명석한 알고리즘이었습니다.